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가짜 뉴스가 돌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가짜 뉴스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운 구석이 있죠. 매크로 트레이더들은 공감하실 텐데 한국 시장만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채권도, 통화도, 상품도, 글로벌 지수 선물까지 모두 순식간에 그렇게 리스크 오프가 심각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대응 전략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슈퍼개미가 오늘 마감 무렵 50억치 풋옵션을 질렀죠. 하나 더. 위클리 옵션을 매매하던 기관들이 아주 제대로 털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할 이야기가 많은 시장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해외 시장이 보합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선물 매도로 위쪽을 닫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5분 정도 조정을 주고는 다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가면서 지수는 장중 조정 한 번 없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의 주역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수 때문이고 현물 매수 규모가 1조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현물 매수를 했죠. 다만 오늘은 선물 매수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수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전장은 베이시스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 50분부터 시장이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박격포 발사 뉴스는 한참 나중에 들었고요. 이 프랍 시절에 뉴스가 나왔으면 그건 시세 종료다 라는 격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뉴스에서 뭘 발견한 게 아니라 오늘 시장 패턴상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그리고 선물 매수가 워낙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장중 조정을 준다 해도 외가격 옵션들이 움직일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51분에 외가격 옵션들이 호가가 전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 API로 전 종목 옵션 그 호가를 모니터링 하실 때 외가격 옵션들이 호가가 동시에 올라온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리스크 오프 신호가 돼요.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영업비밀 이야기하나요? 어쨌든 1분 단위로 호가가 계속 올라오는데 코스피만 그렇게 움직이면 누가 중간에 포지션 청산 하나 할 텐데 미국 지수 선물과 기름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10년 국채 호가가 움직이고 엔화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까지 급락을 해요. 매크로 트레이딩하는 저로서는 이 무슨 뉴스가 나왔든 시간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지수, 상품, 채권, 통화 시장이 리스크 오프로 움직이면 이건 진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평가 손실을 얻어맞게 됩니다. 물론 저는 장중 매매 외에 이 오버나이트 하는 포지션은 웬만해서는 장중에 무슨 이벤트가 나왔다고 해서 손 막 대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장 초반과 후반에만 손을 대기 때문에 일단은 평가 손실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과하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은 전형적인 상승장이었다는 것을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에서는 개인이 콜옵션 5천 계약 정도 그리고 풋옵션에 5만 계약을 물타기 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 오늘 개인이 풋옵션은 당연히 또 휴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기관은 12시 51분까지 위클리 풋옵션 매도를 6만 계약 넘게 쌓아서 나름 큰 평가 이익과 함께 룰루랄라 하고 있었는데 51분에 마켓메이커들이 외가격 풋옵션 호가를 하나씩 올리자 이게 뭐지 하면서 손절매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손절매를 한 쪽도 있었지만 그래도 53분까지는 나름 버텼던 것 같은데 54분에 처음으로 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아주 빠르게 손절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관이 위클리 풋옵션 매도 규모가 6만 계약이라고 했죠. 이 규모가 이 명목 가치로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 따라가면서 매도를 한 것이고 또 위쪽에서는 콜 매도를 거의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은 무조건 상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풋옵션 매도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풋 매도의 평균 단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위클리 풋옵션이 10분 만에 이 100배가 나버리니까 이것은 선물 매도 몇천 계약을 10분 만에 다 때려버린 거나 마찬가지 엄청난 그러한 효과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풋옵션을, 위클리 풋옵션을 6만 계약을 거의 10분 만에 손절매를 했고, 정확히 한 15분 만에 손절매를 했는데, 아니야, 15분도 아니야. 정확히 한 11분 만에 손절을 했는데, 이 손절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게다가 그 외국인이 그 당시에 선물 매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특히 기관 프랍 트레이더들은 철저한 손절매를 하는데, 이 당일 매매 한도가 있고, 손실 한도가 있고, 또 주간 한도, 월간 한도, 그리고 팀 한도, 뭐 본부 한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수준이 급락이 나오면 숏 감마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를 수밖에 없어요. 뭐 해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잘라야 돼요. 그냥 버티고 말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옵션 만기일 당일에 10분 동안에 4,000원짜리 옵션이 40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평균 단가 4만 원에 팔아놓은 게 8만 원 되기 전에 손절매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막 이거는 몇 분 사이에 뭐 16만 원 갖고 32만 원 갖고 이러면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마침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물론 이제 프랍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그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도시락을 시키든 뭐 이렇게 먹는데 정신 못 차린 녀석들이 만약에 오늘 나가서 약속을 잡았다 이러면 자기가 포지션 자른 게 아니라 이 강제로 반대매매 당하죠. 그 컴플라이언스에서요. 그리고 뭐 아주 그냥 뭐 안 봐도 상상이 가요. 그냥 컴플에서 전화 와갖고 미쳤냐 뭐하냐 당장 잘라라 뭐 10초 줄 테니까 잘라라 10초도 안 되면 야 그냥 잘라 너 그냥 끊어 이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후 1시에서 1시 1분 사이에 나왔던 367.5부터 365.70까지 하락은 이건 하우스 포지션이 리셋된 수준에 탁 치고 스탑로스가 나와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리하면 오늘의 시장 급락 요인은 이 찌라시 기사가 우리 시장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스탑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 오늘 기관이 너무 안일하게 풋옵션을 해지 없이 팔아놨기 때문에 이것에서 눈물이 손절매를 강제로 당하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외국인들도 선물을 4,000원 넘게 매수하던 것을 10분 만에 3,000원 매도를 날렸죠. 그래서 순매수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또 워낙 세게 선물 매도를 하다 보니까 베이시스도 이때만큼은 아주 심각한 백어데이션이 나오게 돼요. 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도 이때는 무려 500억 넘게 일단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후 1시 1분에 마지막 스탑로스가 나오자 그 다음부터 1분 만에 무려 선물 4포인트짜리 급등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일단 상황은 종료됐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트레이딩 할 때 시세의 진실과 거짓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더슈팅이든 오버슈팅이든 호가가 어느 정도 속도로 채워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1분 만에 반전 시세가 빠르게 나오면 일단은 투매는 나온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뉴스의 진위를 따지거나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뉴스 진위를 한가하게 따지고 있진 않은데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트레이더는 뉴스를 보고 매매한 사람이 아니에요. 뉴스가 나왔으면 이미 시장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상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하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1분 만에 저렇게 반전 시세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시세는 종료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볼 것은 기존 추세가 이어진지, 즉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이 현물 매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다행히도 바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다시 진행됐고 기관도 현물 매수를 더욱 강화했어요. 그러면 그래 오늘은 370 양광 주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조금 의외였던 것은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다시 372선을 넘은 것은 좀 오버액션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것은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였고 또 위클리 풋옵션 매도를 치던 기관이 사고를 내서 시장이 가벼워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기관이 아까 풋매도 6만 계약 넘게 친 것을 손절매를 한 뒤에는 지수가 반등할 때 아주 신규 매매를 금지당한 것처럼 전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또 콜옵션 또한 마찬가지였죠. 아마 몇몇 하우스들은 어제 최소한 본부장까지는 불려가서 경영진에게 아주 심각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사고면 거의 월간 한도를 맞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금요일에 기관이 옵션 매매, 위클리 옵션 매매 수준을 보면 이들이 칼을 갈고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깨갱하고 리스크 관리 더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팀 해체를 당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미결을 8,000개가 넘게 끌고 오던 것을 박격포 사건이 터지면서 빠르게 청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다가 청산하기를 반복을 했지만 그것은 프로그램 매매에 연계된 단타 세력 같고 이틀 전부터 시장을 상승으로 보고 당긴 세력들은 일단은 한 발 물러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오늘 주식을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이걸 개인이 참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똑똑하다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제가 그제 그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식 매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제대로 주식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이겨낸다면 시장은 2,800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 절대로 숏 보시면 안 된다. 선물 380까지는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오전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시장을 숏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개인이 매도 1조 원이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도 그렇지만 기관들이 개인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 바닥에서 개인이 물량을 기관들이 사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추세 반전의 신호거든요. 거기에 대놓고 개인이 물량을 빼앗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 보니까 이거 개인 또 스마트해진 거 아닌가? 응? 그 하락장이니까 반등시 매도, 응? 비중 축소, 이거 굉장히 스마트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 정도로 한국 시장 정리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 리스크의 당사자인 유럽 증시는 어땠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가 옵션 만기죠. 유럽 지수 선물들은 뉴스에 함께 반응해서 처음에는 1% 가까운 급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유럽 본장 개장 1시간 전부터 유럽 지수 선물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놀랍게도 본장 개장할 때는 갭 상승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 플러스 출발을 해서 이게 뭐요 하신 분들도 많았죠. 물론 그거는 오버액션이라고 본 쪽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시초가 이후로 눌리긴 했지만 유럽 세션 열리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양매도장이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즉 유럽 세션은 옵션 만기 영향으로 옵션 가격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워낙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옵션 가격 정렬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뉴스를 다 소화하고 조용히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미국 지수 선물은 눌림을 그닥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미국 시장이 눌리기 시작하자 유럽도 하락 마감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하락률 대비 유럽 시장의 변동성 선물이 급등을 한 것인데 이것은 유럽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도 여전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어제 통화시장에서 유로화는 아주 꼼짝마라 했어요. 유로 옵션 만기는 아직 18일이나 남았는데 오늘은 ECB의 그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인플레 리스크는 단기 재료이고 여기에 과잉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균형 잡힌 반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ECB 내에서 계속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레이딩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유로롱을 잡기보다는 유로존 채권 매도가 더 유리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처럼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어가는 기간에 유로존 장기 채권들이 올라오면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독일 국채보다는 세컨티어 국채들,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국채들 이런 거 때리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뭐 상품 시장에서 구리와 기름 얘기 간단히 해보면 오늘 유가가 마이너스 2% 급락했다고 시황을 쓰는 것은 또 믿고 걸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시황에서도 얘기했듯이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원유 옵션 만기가 있었어요.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이 롱 해지 수요를 아주 빠르게 치우면서 유가가 2시간도 안 돼서 무려 3달러나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란에서 그 뭐 핵협상 잘 되고 있다 뭐 트위터 날라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핵협상 이슈는 아주 지긋지긋한 얘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물론 걔네들이 트레이딩에서 밀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메인은 아니고 어제 옵션 많기 때문에 시장을 위쪽으로서 들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콜매수자들 때문에 시장이 버텼던 것이고 옵션 만기 딱 끝나자마자 해지 수요 빠지면서 선물부가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전자거래 시작할 때 이건 과했지 하면서 일단 유가가 갭상승이 나왔는데 그 나이맥스 현물 마감보다는 그래도 2달러 이상 빠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너무하지라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기름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이는 아시아 세션에서 원유 ETF 매수 들어오고 또 투기적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가가 올라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른 게 우리 시장 점심시간에 있었던 그 박혁포 사건이죠. 그러지 않아도 유가가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오프 재료가 터지자 기름값은 급등을 해서 전일 하락을 한 자리까지 모조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마감을 그 옵션 마감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게 바닥 대비 3달러예요. 엄청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유가는 좀처럼 밀리지를 않고 기술적으로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도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점점 전쟁 리스크가 희미해지자 하락을 멈추고 91.64달러로 수렴을 했다라는 게 정확한 기름 시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일 나이맥스 현물 종가 기준으로는 2% 하락을 한 게 맞긴 맞는데 실제 트레이딩하는 사람으로서의 체감 움직임은 어제는 유가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리는 어제 박격포 사태 때 이 순간 1% 넘게 밀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만회해서 450선은 지켜서 마감을 했습니다. 구리 매수를 제법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리 가격이 급락 조정이 은근히 스트레스가 큰 이유는 이 구리는 유동성이 생각보다 적은 상품이에요. 또 LM이나 SHA에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커맥스의 일렉트릭 마켓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시아 세션에서 저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행히 원자재 통화 여전히 강세 구간이고 해서 포지션을 치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어제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밀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은 힘이 없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세션이 그 박격포 사태에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을 했으나 유럽 증시가 반등할 때 미국 지수 선물이 반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한다 해도 강하게 위로 들어올리는 에너지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제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격 정렬도 필요했고요. 그러나 보통 그 정도 가격 정렬만 할 정도의 눌림이라면 본장에서 그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10시 30분에 나온 지표들은 아니 이게 뭐지 싶을 정도의 안 좋은 수치를 보여줬죠. 우선 신규 실업 수상권 건수 24만 8천 건으로 컨센서스를 꽤 많이 미스를 했어요. 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16포인트로 컨센보다 아주 심각하게 나빠진 것,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때 증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고 채권만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채권이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그 리스크 오프 흐름에 따라 반응을 한지라 폭발적인 추가 상승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실히 채권 시장은 더 이상의 금리 상승 재료에는 반응하지 않고 리스크 오프 재료에만 반응한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프리마켓 호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지수 선물은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초가 갭 다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않고 나스닥 선물은 줄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1시간 동안 14,350선까지 밀린 증시는 이후 유럽 마감 때 반등을 시도했지만 그 이후에 또 매도가 나오면서 아주 줄줄 밀어내렸고 결국 장 마감 때까지 아주 깔끔한 종가 저가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에 정말 힘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시장의 거래량이 참 적은 상황에서 계속 현물 매도가 쌓이다 보니 변동성 선물이 백오데이션인 상황에서 지수 하락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백오데이션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에 이런 식의 급락이 나와버려요. 어제 금리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아주 깔끔한 하락을 한 것은 시장이 단순히 전쟁 리스크로만 빠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 무게가 아직도 무겁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2월 시장 자체가 그 흐름이 그동안에 오버웨이트 된 것을 줄이고 언더웨이트 된 것을 담는 그게 뭐 섹터별이 됐든 지역별이 됐든 그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순환매 하면 이게 고가에서 멈춰야 되는데 때리고 못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골고루 레벨 다운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롱콜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은 달라요. 자, 개별 종목 보면 로빈후드가 다시 12.25달러까지 밀렸고 저희 평균 매수 단가에 근접을 했는데 이제부터 내려오면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페치도 7.84% 하락을 해서 새로운 저가를 만들러 가고 있는데 이거 당분간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뭐 기존 매수분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처음 물린 거니까 들고 가야죠. 그리고 어제 금융 주식이 대부분 마이너스 3% 내외의 급락을 보였어요. 금리가 고점을 쳤다는 징후 때문일까요?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금융주를 엄청 많이 담았는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메타 플랫폼스는 오늘 신저가를 치고 말았어요. 정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계속 밀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2월 한 달 내내 밀리거나 최소한 언더슈팅 세게 줘야 그 다음부터 반등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외에 뭐 베타가 큰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하게 밀렸고, 여하튼 어제 미국 시장은 장중에 반등 다운 반등이 없이 밀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변동성 백워데이션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아서 진정한 언더슈팅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이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어제 박격포 뉴스가 돌았을 때 계좌의 평가 손실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8천에 달했는데 사실 마이너스 8천이야 뭐 전체 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분 만에 그렇게 움직였다는 게, 그리고 글로벌 자산 전체가 동일하게 리스크 오프로 움직였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뒷골 땡기게 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제대로 된 리스크 오프 흐름을 맛봤던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현재 빅스 수준이 27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도 평가 손실이 나왔다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물론 이거는 해외 포지션만 그래요. 그리고 코스피 양매도 포지션은 지금 평가 이익 상태라서 또 이제 계좌가 다르니까. 근데 해외에서만 평가 손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많이 잡고 있나? 그러지 않거든요. 저 뭐 증거금 대비로는 얼마 잡고 있지 않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또 이제 코스피도 지금은 그 평가 이익이긴 하지만 아까 그 어제 이제 평가 손실이 굉장히 확 생겼거든요. 평가 이익이 확 줄었는데 그래도 저는 레인지는 아주 넉넉해서 뭐 충분히 해지를 하든 그냥 버틸 수 있든 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당분간 신규로 포지션을 애도하지 않고 기존의 그 오지달러 롱이랑 구리롱만, 그리고 하나 더 했다. 리스크에 대비해서 제가 10년 국채 롱을 분할로 20개를 샀어요. 근데 저는 10개를 사고 나머지 10개는 깔아놨는데 이게 20계약까지 담길까 했는데 이게 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헤지는 10년물 그 미국 국채 매수 이걸로 가름할 생각이에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아직 뭐 제 포지션 레인지가 넓고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제 코스피 변동성이 올라서 마감했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또 증가해서 마감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웬만해서는 변동성이 빠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또 어제 얘기했지만 그 기관들, 변동성 매매하던 기관들이 제 생각엔 이거 한두 놈은 아작이 났을 거야. 한두 놈이 아니라 본부 단위로 아작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변동성 매도 자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내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전까지는 내일도 시장이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최대한 매매 대응을 하지 않고 오후에 반등 나오면 풀매도 대응, 뭐 그 정도로만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 제 모습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리스크를 피해야 될 때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라앉고 시장에 면역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리스크를 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들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잦은 대응하지 말고 이익을 잘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